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60대, 70대, 80대 되신 분들 과거 돌아보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마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.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하루아침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, 신문을 쫙 펼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. 그리고 지금 40대, 50대들은 젊을 때 하루 시작을 TV로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 아침 날씨가 어떻구나. 무슨 일이 있구나. 근데 지금 10대와 20대는 신문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말로 합니다. 휴대폰 놔두고 오케이 구글 그러면 뭐가 툭 튀어나와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. 또 오케이 빅스비 죄송합니다. 지금 집에서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 빅스비 그러면 오늘 일정도 묻고 그러면 다 얘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시대가 우리 생활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두렵게 깊숙이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. 2013년도에 다니엘 네들라라고 하는 한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.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인공지능 이 기술을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실용화하는 것. 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것이 켄쇼 테크놀로지의 목표였습니다. 자, 이 회사 창업하고 나서 이 회사를 주목했던 세계적인 금융 투자회사던 골드만삭스가 이 회사에 아주 전폭적으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.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골드만삭스 뉴욕의 본사에 켄쇼라고 하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. 이 켄쇼 특징이 뭐냐? 여러분,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? 어떤 사람은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있고 퇴근도 합니다. 또 직장 안에서 어때요? 상사하고 직장 동료 간에 감정적인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지만 켄쇼는 전혀 24시간 계속 일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월스트리트의 최고의 투자자들 600명, 연봉으로 1년에 수십억 하는 최고의 600명의 투자자들,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머리 싸먹고 일을 해야 될 그 일들을 이 켄쇼가 그 일을 맡아서 해결을 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600명의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낼 그것을 이 켄쇼라는 인공지능 이 신입사원은 딱 3시간 20분 만에 척 해결을 했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더 600명이 머리를 짜내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내는 겁니다. 이거 하나 때문에 골드만삭스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 겁니다. 여러분이 오늘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요? 이 600명 가운데 598명이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. 두 사람은 왜 남았느냐? 이 켄쇼를 옆에서 돕고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력 두 사람만 남겨두고 598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골드만삭스가 2015년도에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대단한 선언을 했습니다. 올해부터 우리 회사는 세계적인 금융 투자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
회사입니다 하고 그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. 더 이상 금융투자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. 젊을 때 버스 타면 어떻게 해요? 버스 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돈도 받던 안내양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? 자, 그러다 어느 날 앞뒤에 문이 기사님이 누르는 이 자동문 때문에 직장을 잃고 차에서 떠났습니다. 서울에서 지방으로, 지방에서 서울로 전화할 때 전화 몇 번 어느 지역 교환하던 교환원도 싹 다 사라졌습니다. 요즘 마트에 가면 좀 그렇죠, 그죠? 마트에 카운터 보는 직원들이 점점 없어집니다. 심지어 어느 곳에는 이렇습니다. 카운터 자체가 없어요. 마트가 장 보고 그냥 카트 밀고 쭉 나오면 위에 센서를 통해서 쫙 바코드를 읽고는 그냥 바로 통장에 결제가 됩니다. 그런데 그 마트에는 뭐가 없냐? CCTV가 없어요. 가끔 어떤 분들이 CCTV를 보고 요거 호주문에 몰래 놓고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? 내가 다 읽어가지고 훔쳐나가는 것까지 그냥 카드로 싹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. 참 도둑들도 참 고민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생활 속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제 한 문제가 이렇습니다. 미국의 종양학회에서는 통계를 보고하기를 인간 의사가 암 진단 정확도가 한 80% 된답니다.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는 보통 암은 한 95%, 여성의 자궁경부암은 정확하게 100%를 찾아내는 겁니다. 자,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인천에 있는 가천대학교에 있는 길병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. 여기 유전체 연구소 소장이 언젠가 TV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20년 전만 해도 인천에는 모든 환자들이 그곳에는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자꾸 빠져나갔다는 겁니다. 병원을 확대하고 뛰어난 의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안 되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가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.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이 회사의 병원의 의사로 모셨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를 이 서울에 있는 명의를 찾아가던 그 수많은 환자들이 다 인천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. 또 하나 최근 공중파 TV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. 미국의 제일 가는 5대 대학병원 약국 조제실을 취재하는 중에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그 조제실에 인간 약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전부 다 인공지능 약사들이 그냥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.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. 우리 인간 약사들이 제약하면 100건 가운데 약 1.7% 넉넉 잡아서 2건을 조제할 때 실수가 안 돼요.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의사 처방이 2.25cc를 처방하라 그랬는데 이 소수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22.5cc를 처방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한 2%쯤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인공지능 약사가 처방은 1년에 한 40만 건 하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. 약 6천에서 8천 정도 조제 실수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인공지능 약사의 특징이 뭐냐. 너무나 위생적이에요. 우리 인간 의사는 손으로 하고 머리에서 먹은 칼락도 떨어지고 이것저것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나 깨끗하다는 겁니다. 자,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. 작년 2월에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변호사 유렉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법무부의 법인에 들어왔습니다. 변호사 밑에 딸린 많은 직원들이
한 달 동안 끙끙대고 일을 처리한 그것을 딱 30초 만에 처리하고 말았습니다. 좀 더 리얼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우리 대기업체 가운데 SK, 롯데, 그리고 한미약품에서는 지금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인간 직원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면접관이 지금 신입사원들을 면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. 왜냐? 심층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이 지원자의 눈 깜빡깜빡하고 손가락에 떨리는 심장 박도, 뇌파 파동조차도 다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인공지능 면접관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 하버드 의대에서 교육 개혁을 단행했습니다. 두 가지를 없앴습니다. 이 하버드대뿐 아니라 스탠퍼드, 듀크대를 비롯한 지금 메이저 대학의 모든 의대는 두 가지를 없앴습니다. 하나는 교과서를 전부 다 없앴습니다. 또 하나 강의도, 교수가 하는 강의도 싹 다 없앴습니다. 왜냐? 그 교과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잘해도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기에 그걸 다 폐지했습니다.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 때 인공지능 의사에 대체되는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의사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?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. 여러분, 인공지능이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뭔지 아십니까? 감정이 없거든요. 그래서 21세기 이 인공지능 시대 때는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품고 있는 이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여러분 인공지능 의사나 변호사나 많은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21세기 차세기 지도자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? 예전에는 IQ 지수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은 요즘은 어떤 걸 찾느냐? EQ 지수를 찾고 있습니다.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? 공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.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?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합니다.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. 예루살렘과 예루교에 오고 가는 아주 거친 길가에 많은 강도들이 출몰을 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때리기도 하고 오늘 그 가운데 강도만한 한 사람이 옷을 다 빼앗기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곁을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?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피 흘리고 있는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성경은 피하여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들이 피했을까? 여러분 제사 드리는 제사장 레위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제사 명단에서 제외됩니다. 그러니 눈으로는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봤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아마 곁을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자,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귀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는 성경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 속에 깊은 공감이 있습니다.
내 몸은 지금 나귀 위에 타고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 구석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. 내 마음이 그와 같이 가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 위에서 내려와서 그의 곁으로 갑니다.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씻겨주고 소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싸매어줬습니다.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감동받는 자를 자기의 나귀 위에 태웁니다.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? 주막으로 향합니다.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.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길을 갈 때 주인은 나귀를 타고 가고 종은 그 나귀의 목줄을 끌고서 앞서서 갑니다.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 위에서 내려와서 그 아파하는 사람의 몸을 기름과 포도주로 씻겨주고 싸매어주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띄우고 자기는 종이 되어서 지금 그 목줄을 끌고 주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공감은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가는 것.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.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 2날의 삭슬을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 부탁을 합니다. 여러분 요즘 임금비가 많이 올랐죠. 보통 한 20만 원, 좀 실력 있는 사람 한 30만 원 줘야 된답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50만 원 돈을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환자 좀 잘 돌봐 주시오.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혹시 더 돈이 필요하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공감의 마지막은 쓰러져 강도 만난 자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감의 마지막이 아닌가.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 공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. 제가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던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공감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.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치부했다, 다 이뤘다 선포하시며 그 십자가 통해서 공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. 여러분 공감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37 먹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대학 다닐 때 자기를 가르치는 이 교수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돈독해서 4년 동안 이 교수님을 자기 인생을 잘 지도하는 코치로 스승으로 친구로 이 두 사람이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늘 그 교수님을 코치라고 불렀습니다. 이제 대학 졸업식이 졸업식을 할 때 졸업식 끝나고 부모님을 데리고 이 제자가 부모님을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소개를 합니다. 그런데 이 교수님이 부모님께 자기 부모님께 이 제자를 어떤 제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모든 과목을 수강했던 제자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. 얼마나 이 제자고 또 제자가 스승을 잘 따르는지요. 그리고 이 제자가 이제 대학생을 마무리하면서 스승에게 주었던 선물은 스승의 이름을 새긴 좋은 가죽 가방을 마지막 선물하고 그 연구실에서 스승과 포옹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묻습니다. 자주 찾아올 거지?
제자가 대답하기를 당연하죠. 그리고는 공을 풀고 잠시 떨어지는데 그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는 이 스승과 제자는 졸업을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. 이 제자는 자기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.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16년이 그냥 후딱 지나갔는데 이제 자기는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.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스승은 까마득히 잊고 어느 날 밤에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웬일입니까? 갑자기 이 교수님의 이름이 TV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것을 보고 그 프로를 보게 된 겁니다. 우리 잘 아는 프로입니다. 미국 ABC에서 나오는 나이트라인의 그 교수님의 얼굴과 이름과 인터뷰 내용이 쭉 흘러나오는데 가슴 아프게도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주던 이 교수님이 루게릭병으로 불치병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. 이 제자가 16년 전에 했던 스승을 품에 안고 했던 그 약속이 딱 떠오른 거예요.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나를 기억할까? 나와 똑같은 제자들이 16년 동안 계속 나왔을 텐데 나를 아직 기억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제자가 그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교수님, 저 미칩니다. 16년 전에 교수님께 공부하고 배웠던 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? 그랬더니 저 너무해서 그럽니다. 자기 제자가 하는 이야기야. 너 고치라고 불러야지. 야, 이 녀석아. 그렇게 다정다감한 교수님의 목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. 제자는 16년 동안 깡그리 잊고 살았는데 이 스승은 한순간도 이 제자를 잊지 않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. 그리고 이 제자가 1000km가 넘는 그 비행거리를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스승의 집을 찾게 됩니다. 자기 앞에서 이 스승이 점점 불이 꺼져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 스승과의 대화 속에 인생이 무엇인지, 사랑이 무엇인지, 죽음이 무엇인지 그 배우는 시간 동안 스승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매번 이 스승을 만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불치의 병을 치료받으면서 이 교수님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스승의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버거운데 그 빚마저 고통지고 있는 이 스승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? 고민하고 밤에 고민하다가 머리가 탁 돌아. 내가 이러면 스승님에게 이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. 그동안 교수님과 매주 한 번씩 만났던 그 대화를 글로 그대로 옮겨서 책을 출간하기로 한 겁니다. 목적은 단 하나.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승의 치료비를 위해서 출판사를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가 서문에서 고백하기를 만약 내 이야기였다면 나 벌써 때려치고 있을 거라. 출판사에서 받는 이 엄청난 모멸감과 아픔 때문에.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스승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끝까지 출판사를 찾아다니다 어느 날 드디어 이 출판사를 만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는 스승의 병원비를 내게 되고 여러분 이 책이 미국에서 한번 출간이 되고 나서 완전히 히트를 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. 그리고는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쫙 나갔는데 아마 여러분 집에도 이 책이 한 권쯤 아마 있을 겁니다. 이 책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. 스승이 죽어가는 육신의 질병도 무겁지만 이제 남겨놓는 그 빚 때문에 스승이 아파할 그 마음과 함께 공감하는 이것이
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 책이 발간되고 나면 창고에 그대로 썩을 줄 알았는데 이 책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.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. 여러분,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. 21세기의 교회는 끔찍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공감해주고 슬퍼하는 이웃을 위해 함께 울어주시는 이유, 정작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공감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한 생명이 다시 일어나듯이 공감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21세기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하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